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화창합니다. 중국이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것, 또 남중국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200개거품을 먹고 공격을 한다 그러면 뭐 걔들 그러려니 하겠는데, 장진호나 6.25에 대해서 발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좀 오늘 그 사정을 짚어보면 굉장히 깊은 내막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예를 들면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미의 확장 억지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노상 출현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했다 그러면 뭐 걔들 그러려니 하고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느닷없이 장진호 6.25에 대해서 외교부 성명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이 문제로 삼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 연설 16초 동안에 딱 거론이 되는 그 연설 한번 보시죠. The U.S. First Marine Division miraculously broke through a wave of 120,000 Chinese troops at the Battle of Lake Changjin. 아니 6.25는 우리가 느닷없이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조선의용군 참전에 의해서 또 우리가 엄청 당했고, 미국도 엄청 당했고, 그래서 미군이 37,000명이나 전사를 했고, 그럼 미국에 가서 한미동맹 70주년 이야기하면서 그게 6.25 때 만들어진 거니까 당연히 나와야 될 얘기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 얘기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발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중국은 이제 항미 원조의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외교부가 얘기를 해요.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봐야겠죠? 도와싸운 항미 원조의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我想强调的是，抗美援朝战争的伟大胜利对中国和世界都有着重大而深远的意义。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역이다 이거예요. 6.25 때 자기들이 뛴 거. 그러니까 너희는 6.25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6.25가 우리를 규정한 역사인데 피해 당사자고, 그리고 우리가 격퇴를 한 또 승리의 당사자고, 남친 격퇴를 한. 근데 입도 뻥긋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들고 파본 거예요. 이제 이게 뭐 머리가 깨지고 피 흘린다, 뭐 이런 얘기도 이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이어 어떤 나라든 시대 흐름에 역행하면 안 된다면서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군은 미군 24,000명을 포함해 총 36,000명을 섬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恃强凌弱，倒行逆施，扩张侵略，必将碰得头破血流。 예, 그러니까 미국이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고 침략을 확대하다가 장진호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렸다. 결국 이 소리예요. 자, 이걸 이제 외교부 성명이란 말이에요. 무슨 환구시보나 뭐 인민일보도 아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6.25 때 중국이 공식 참전을 안 했습니다. 조선의용군 간판을 걸고 뒤로 중국은 숨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까딱하다가 큰 책임을 질 것 같으니까 중국 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의용군들이 가서 싸웠다. 예를 들어서 뭐 좌파들이 스페인 내전 때 의용군으로 계속 참전했잖아요. 의용군이 가서 싸운 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한번 숨었던 일이라고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성명을 낸 거예요. 제 기억에 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니들 그럼 정부가 그럼 참전한 거 인정하는 거야? 그럼 전쟁 배상금 내야겠네. 그래서 아니 뭐 강제징용 정도에 대해서 격분을 해서 죽창을 운운하면은 지금 중국이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정부 차원에서 참전했다, 그걸 합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너희 배상금 내, 이 소리를 해야죠. 얘들이 그 휴전 협정에 사인을 한 거 보면요, 여기 이제 가운데가 팽덕회거든요. 펑다윈가 뭐 그렇죠. 예, 그 가운데 보면은 여기 뭐라고 이제 적혀 있냐면은 사령관, 중국 인민의용군, Chinese People's Volunteer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겁이 나가지고
조선의용군이란 이름을 걸고서 조선의용군이란 이름을 걸고 중국은 공식 참전을 안 한 걸로 뒤로 숨은 상태라고요. 사실은 한 번. 많이 컸네 중국 애들. 이제는 자기들 공식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공식적 중국의 참전이라 자백한 만큼 언젠가 반드시 전쟁 배상금을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죽창 좋아하시는 분들 중국을 향해서 좀 죽창을 드시기 권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예, 이제 이 사정에 얽힌 깊은 이치를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중국이 왜 6.25와 장진호에 대해서 발끈할까? 이거는 이제 한미에 보내는 메시지예요. 이게 뭐냐면은 북한은 우리 나와바리야. 북한 넘보면 가만두지 않겠어. 북한은 우리 나와바리야. 북한 넘보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서 6.25가 사실상 중국의 국가 참전 수준이었다라고 자백을 한 거예요. 이 메시지 발신하려고.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 정도로 얘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야, 북한을 넘볼 것 같은데, 저러다 북한 접수될 것 같은데, 북한 자유화될 것 같은데, 이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이제 막 숙해가 자기 영역에 대해서 마킹하듯이 지금 이 찌린내 나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이제 이 이치를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중국의 정신분열적 자기 모순인데, 예를 들면 군사지정학적 완충지대, 북한을 군사지정학적 완충지대로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북한을 핵미사일 자살특공대 혹은 핵미사일 도발 대행업체로 키우는 것과 이 둘을 양립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은 이 둘을 짬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폭망을 한 거예요. 북한의 쓰임새는 둘 중 하나만 가능하거든요. 하나는 군사지정학적 완충지대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완충지대. 그러면 북한 사고 안 치게 하고 적당히 먹고 살게 배려해주고 그럼 북한이 온전된다고요. 다른 하나는 북한을 핵미사일 도발 대행업체로 키우는 거죠. 슬슬 부품도 밀어주고 뭐 기술이 흘러가도록 눈 감아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쉴드도 쳐주고 요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쉴드 쳐주듯이 그렇게 해서 핵미사일 도발 대행업체로 북한을 온전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핵미사일 도발 대행업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존재 자체를 판돈으로 올려야 되는 게임 아니에요. 이란이 핵을 만지작거릴 때 존재 자체를 판돈으로 올렸다고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북한도 마찬가지죠. 즉 완충지대가 되려면은 안정적이어야 되고 체제가 온전해야 되고 핵미사일 도발 대행업체를 가려면은 풍전등화의 위험한 처지에서 체제 존재 자체를 판돈으로 올려야 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게임이라는 건 결국은 세계 시스템에 대한 all-in 도발이에요. 자기 체제 전체를 거는 도발이라고요. 거기다가 이 핵미사일 도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군사력이 이제 축적이 되면 중국도 원상회복을 못해요. 아무리 북한이 중국의 꼭두각시라 하더라도 이미 치명적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너희 그거 내려놔 뭐 이런 거를 함부로 일방적으로 강요를 못하는 말하자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쓰임새는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군사지정학적 완충지대로 가려면은 안정적으로 체제를 온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핵미사일 도발 대행업체의 방향으로 가려면 존재 자체를 판돈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행태는 뭐냐면
북한이 자기 나와바리다. 군사지정학적 완충지대로 가면서 동시에 핵미사일 도발 대행 업체로 키우고는 그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신분열적인 자기 모순이다. 이게 모순되는 일인데 그거 모순인지도 모르고 막 해. 좀 이상한 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 상호 방위 동맹입니다. 근데 북한은 중공군, 중국군, 소련군, 러시아군이 주도한 적도 없고 중국, 중공, 소련, 러시아 둘 중 어느 하나와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대한 조약이 있죠. 한자로 쓰면 조중 우호 합작 호조 조약입니다. 거기 제2조를 보면요.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그 한쪽이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타방은 그 한쪽에 대해서 군사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예를 들어서 좀 그렇죠. 미국이 침략을 당하면 바로 한국군이 출동해야 되고요. 한국이 침략을 당하면 바로 미군이 출동해야 됩니다.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상호 원조 조약은 뭐냐면은 조중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은 뭐냐면 원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전쟁 당사자가 되질 않아요. 미국에 대해서 어떤 또라이가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면 우리도 한국이 자동으로 전쟁 당사자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이 침공을 당하면 미국이 자동으로 전쟁 당사자가 돼요. 이 조중 동맹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중국이 원조를 할 뿐 자동으로 전쟁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조약의 내용으로는. 이거부터 봐야 돼요. 그래야 북핵과 미사일의 이면이 읽힙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한미동맹은 우남 이승만의 빛나는 한 수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1951년 4월 메가더 해임의 의미를 짚어봐야 됩니다. 메가더를 해임한 트루만 대통령의 그 전략은 뭐냐면 트루만으로 대표되는 미국 전체의 전략이에요. 사실 메가더가 튀는 사람이니까. 이겁니다. 미국은 한반도 자유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북과 남이 미국과 중도 사이에 군사지정학적 완충지대가 되기 원한다. 그게 메가더 해임의 의미입니다. 이게 77년 동안 유지된 거예요. 1950년부터. 1948년부터 계산을 하면은, 1948년부터 계산하면, 그렇죠. 70, 지금 몇 년이야? 거의 뭐, 한참 되죠. 예. 1948년부터 해서 75년 유지된 건가? 예. 아무튼 굉장히 오래 유지된 거죠. 예. 75년, 77년에 75년 동안 유지된 거예요. 1948년부터. 1945년부터 계산하면 77년. 그런데 이제 1953년 이제 가을에 한미 동맹이 맺어졌잖아요. 그 의미는 이겁니다. 그래, 미국이 그러면 뭐, 한반도 자유통일 안 해도 돼. 지금 북진 통일 안 해도 돼. 그러나 한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국가가 돼야 된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간에 미국이 블록 단위로 뭐 나토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영국과 상호방위 조약이 아니라 핵 기술 공유에 관한 조약이에요. 핵무기랑.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쪽은 블락일 거예요. 뉴질랜드랑 이렇게 해서 오세아니아 지역 블락일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우남 이승만의 빛나는 한 수가 뭐냐면 북한에는 소련도 중국도 못 들어가고 주둔을 못하고 소련도 중국도 어느 한쪽도 북한과 상호방위 조약을 못한다. 이 사정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래 자유통일은 안 해도 좋지만 완충지대는 북한만 하고 여기는 미군 주둔하고 여기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해. 쟤들은 그거 못하잖아. 쟤들은 소련군이나 중공군 주둔 못하고 소련이나 중공 어느 한쪽과 상호방위 조약 못해. 우리는 그거 하자. 그걸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빛나는 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완충지대인데 완충지대 성격이 다르죠. 북한에는 소련이나 중공군이 없는 상태에서 완충지대인 거고 남한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있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태에서 완충지대. 그러니까 완충지대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 한국이 분단된다는 건 한반도가 분단된다는 건 남북이 결국은 소련과 중공 그리고 이쪽은 미국의 그 양대 진영의 완충지대를 한다는 건데 남쪽에는 근데 그 완충지대 최일선까지 미국이 들어와 있어야 돼. 그걸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관철시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걸 굉장히 중시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분단의 미국의 그 전략은 뭐냐면 결국은 남북한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하겠다라는 거라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아이젠하워는 원래는 한국에도 한미동맹을 안 하고 한국에도 미군 주둔을 별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남 이승만이 치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우남 이승만의 계산은 제가 추정컨대 북한은 어차피 저건 중소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소 어느 하나랑 주둔군을 못 받아들여. 또 중소 어느 하나랑 상호 방위 조약을 못 해. 근데 우리는 미국 하나랑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미국이 주둔하고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하면 돼.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게 비밀인데요.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걸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아주 깊은 이치가 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더 깊게 이해하려면 이제 조지 캐넌의 1950년 11월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조지 캐넌은 어떤 사람이냐? 냉전, 즉 다시 말하자면 소련 진영을 담을 쌓아서 가두어야 된다. 이 냉전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46년 2월 22일 현재 모스크바에서 근무하던 미 국무부의 외교관인데 거기서 이제 암호 처리된 긴 전보를 미 국무부에 보냅니다. 헤드쿼터에. 그래서 이 긴 전보라는 뜻에서 롱 텔레그램이라 그래요. 이 롱 텔레그램 안에 소련에 대한 담쌓아 가두기, 즉 냉전, 즉 컨테인먼트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지 캐논은 우남 이승만의 단정 수립 노선을 지지했죠. 그럼 우남 이승만이 단정 수립 노선을 표방한 게 언젠가 가만히 보세요. 조지 캐논이 롱 텔레그램을 보내서 미국 국무부가 확 냉전으로 기운 직후에 보내요. 직후에 단정 수립을 주장해요. 한 100일쯤 있다가. 딱 100일쯤 되죠. 2월 22일하고 6월 3일 사이에. 그러니까 우남이 워싱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또 조지 캐논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지지하죠. 또한 조지 캐논은 1950년 6월 25일 북의 남침, 북쪽으로부터 남침이 일어나자 미국의 신속한 개입을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판에 완전히. 그런데 1956년 11월에 중공군이 개입을 하자 조지 캐논은 한국에서 손 빼, 발 빼, 한국 내다버리기를 주장합니다. 이 사람의 논리는 이거예요. 한국을 버리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소 사이에 거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자, 그럼 이 사람의 논리를 보면 한국을 버린다라는 명제는 굉장히 냉혹하고 그릇된 제안이죠. 그러나 그 냉혹하고 그릇된 제안 안에도 뭔가 빛나는 통찰이 있다고요. 이건 뭐냐면 중소 사이가 껄끄럽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은 한국을 버리면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까지 한반도를 버리면 중소 사이에
긴장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싸움질이 벌어진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북한만 냅두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남한은 원상 회복하고 중소 사이에 힘겨루기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중국군도 주둔 못하고 소련군도 주둔 못하고 북한은 중국과도 상호방위 조약 못 맺고 소련과도 상호방위 조약 못 맺는다. 이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조지 캐논의 1950년 11월에 대한민국 내다버리기라는 저 냉혹하고 싸가지 없는 발언에서 북한, 중국, 소련이 그 당시 용어로는 중공, 북한, 소련이 이런 관계구나 이게. 자, 그러면 우남이 그로부터 3년 후에 한미동맹을 주장했다고요. 그러면 그때 깔려있는 우남의 통찰은 이거죠. 북한에는 어차피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주둔 못해. 북한은 어차피 중국과도 혹은 러시아와도 양자 상위조약, 상호방위조약 불가능해.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 양자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미군을 주둔시키면 남과 북이 전부 완충지대라는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훨씬 더 고지에 쓰는 거야. 즉 다시 말하자면 조지 캐논의 저 냉혹한 말에 들어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사이의 그런 미묘한 관계 이 조건을 300% 활용한 것이 바로 한미동맹이었던 거예요. 우남에. 이게 이제 지금의 핵 문제랑도 연결이 돼요. 핵은요. 예를 들면 헷갈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남쪽을 완전히 인질심리에 겁질리게 만들어 가지고 한쪽으로는 핵으로 남쪽을 인질심리, 스톡홀름 심리. 야, 핵 맞기 싫어. 북이랑 잘 지내야지. 좀 퍼줘야지. 북을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도 사람 사는 데야. 그 사람 사는 게 별게 있겠어. 다 같은 거지. 이러한 인질심리를 부추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첩을 통해서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장악해 간다. 이러한 우리는 그 핵과 대남 공작이라는 차원에서만 북핵을 보지만 북핵을 잠시 남쪽에 관한 얘기를 잃어버리고 북핵이 북한, 중국, 소련 혹은 북한, 중국, 러시아 사이 이 3자 관계에서 북핵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떤 의미를 가지냐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전 세계에서 지금 백모 혼자 주장하는 겁니다. 아마 이거 앞으로 많이 주목받을 영역이에요. 1991년 소련의 붕괴는 북한의 두 주춧돌 중 하나가 없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북이 핵을 추진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날아오르기 시작한 거는 시진핑이 실권을 잡기 시작하는 2007년, 2008년경부터 날아오르기 시작해요. 북한 핵이. 핵에 관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계산법을 한번 추정을 해보자고요. 북한은 이거죠. 지금 남쪽에 대한 얘기는 다 뺀 거예요. 북한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남쪽에 대한 것도 남쪽에 대한 거지만 북중 사이에 어떤 게임을 펼칠 거냐. 아니 중국, 러시아 사이에 어떤 게임 펼칠 거냐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북한 입장에선 소련이 없어진 자리를 핵으로 메꾸면 중국, 러시아 사이에 러시아는 지금 소련에 비해서 힘이 많이 빠졌는데 줄타기를 할 수 있다. 주체를 유지할 수 있다. 북한은 그 계산이에요. 러시아는 특히 푸틴 때 저기 핵을 밀었다고 보이는데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을 주면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많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을 주면 북한이 중국에 100% 안 굽혀도 되니까 동북아를 중국에 몽땅 내주지 않고 동북아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계산을 했을 거예요. 정말 싸가지 없고 위험하고 냉혹한 자들이죠. 중국은 무슨 계산이냐? 그래, 러시아 너희들 핵미사일 기술 북한에 줘봐. 뛰어봐야 중국 손바닥 아니야. 북한이 뛰어봐야 중국 손바닥 아니야. 그래도 우리 말고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즉 다시 말하자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갖추도록 방조하고 나아가서 북한의 핵미사일 군사력에 대한 부분적인 걸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발사차량 텔 그거 중국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부품 일부를 지원한다. 그래 봐야 결국은 중국에 기대어 먹고 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손에 피 안 묻히고, 다시 말하자면 야, 중국이 말이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지원의 그 원천 기술 중국에서 준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중국이 독박 쓰는 거 면하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도와줬어. 부품만 좀 갔지. 우리 부품 많이 갔지만 원천 기술은 기술 표본이라고 불리는 원천 기술은 러시아제야. 그거 생긴 거 봐. 러시아 이스칸데르 뭐 이런 거랑 다 비슷하잖아. 이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중국을 위한 핵미사일 도발 대행 업체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이게 이제 철없는 계산이다. 이게 핵미사일 도발 대행업이라는 거는 체제 전체를 내걸은 굉장히 불안정한 게임이다. 외발자전거 게임이고, 나아바리, 다시 말하면 군사지정학적 완충지대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고 굉장히 온건한 게임이다. 근데 중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둘 다 원한 결과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중국 스스로 어느 장단에 지금 왼발 오른발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야, 여기 내 나와버리는데 네가 6.25를 가지고 뭐 미 의회에 가서 얘기하고 장진호 얘기해? 야, 그 미국 그거 6.25 때 그 폐악질 부리다가 말이야, 그 미제 애들 그 나쁜 짓 하다가 우리 중국의 개입에 의해서 대가리 깨지고 머리에 피 났던 사건이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영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리영이 뭐 전환시대의 논리 10억인과에 대한 뭐 우상과 이성 이런 거 해서 리영이는 이제